SH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오늘 회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와 구로구 항동지구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오금지구 평균 분양 수익률은 34%에 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시중은행들이 작년보다 대출 문턱을 낮출 전망입니다. 다만 1분기 신용위험지수는 16으로 전분기보다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이동통신 6G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대학 내 계약학과 첫 신설을 통해 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송파구 오금지구 1, 2단지와 구로구 항동지구 2, 3단지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오금지구 1, 2단지의 평균 분양 수익률은 34.5%, 항동지구 2, 3단지의 평균 수익률은 19.75%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오금지구 1, 2단지에서 850억 원, 항동지구 2, 3단지에서 862억 원가량의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 방안 중 하나입니다. SH공사는 내곡지구와 마곡지구, 세곡 2지구 등의 34개 단지에 대한 분양 원가를 올해까지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시중은행들은 엄격한 대출 관리를 이어가겠지만 작년보단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는 마이너스 6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 마이너스 41보다 35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이 지수는 마이너스일수록 금융사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은행의 대출 태도가 크게 완화됐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1분기 신용위험지수는 16으로 전분기보다 높아졌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다 떼일 위험이 커진 것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이동통신 6G 리더십 강화에 나섭니다. 대학 내 처음으로 차세대 통신 계약학과를 신설했는데요. 새로운 6G 시대에 통신 시장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6세대 이동통신. 6G는 이론상 5G보다 최대 50배 빠른 기술로 플라잉카와 메타버스, 만물 인터넷 등을 구현할 꿈의 통신으로 꼽힙니다. 이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룬 삼성전자가 6G 리더십 강화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협약식을 열고 차세대 통신학과를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에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 전경훈 사장과 고려대 정진택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와 국내 대학이 협업한 계약학과가 반도체 분야로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협약은 통신시장 전문 인력 육성과 국가기술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로 만들어지는 이 전공은 오는 2023년부터 해마다 30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들은 통신 분야 이론과 실습이 연계된 실무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입학생에게는 졸업 이후 삼성전자 입사가 보장되며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과 학비 보조금이 산학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재학 중 삼성전자 인턴십 프로그램과 해외 학회 참관 등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국내 대학 계약학과와 연합전공은 총 9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포항공대, 서울대와의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산학협력으로 차세대 통신인재 양성의 보폭을 넓힌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중국 알몬 김치 영상의 파문 등으로 김치 수입액이 크게 줄면서 12년 만에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김수민 기자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의 규모는 전년보다 10.7% 증가한 약 1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보다 37.6% 증가하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지만 한 해 만에 해당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이처럼 김치 수출액의 증가세는 한류열풍과 더불어 먹방 등으로 인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진 데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에서 한국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출 상승 곡선이 더욱 가팔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미국, 홍콩, 대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 대비 7.7% 감소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김치 영상이 확산하며 소비자 불안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김치 무역 수지는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김치업계는 국가별 소비자 입맛을 잡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2030 세대가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며 기업들도 그에 맞는 플랫폼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마켓컬리와 올리브영 등 유통업계의 기업 공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성공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유통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7조 5,077억 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같은 기간 22.9% 증가한 12조 5,2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가지 상품군에 집중한 전문점, 이른바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의 이용이 늘어나 유통업계의 플랫폼 사업 확장 계획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신세계그룹 벤처캐피털 시그나이트 파트너스는 번개장터에 투자를, GS 리테일은 푸드 스타트업 쿠켓을 인수하며 MZ세대를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올해 IPO에 나서겠다고 밝힌 마켓컬리, 올리브영 쓱닷컴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성준 키움증권연구원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올해도 유통업계의 실적 개선이 지속돼 이마트와 컬리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에서 언급되는 대략적인 시가총액은 쓱닷컴이 10조 원, 마켓컬리가 5조 원, 올리브영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상장한 중고차 유통 플랫폼 K카의 구매 고객 56%가 MZ세대인 만큼 해당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소영 교보증권연구원은 지그재그, 무신사 등 최근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성장, 저침투 품목의 온라인 성장 동력이 충분해 올해 K카, 오아시스, 올리브영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여행 수요 추세에 맞춰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노선 운항 재개에 나섰습니다. 2년 만에 드디어 하와이 운항에 나선 건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년 만에 하와이 하늘길을 엽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맞춰 오는 4월부터 하와이 노선 운항을 주 3회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비운항 조치 이후 2년 만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오후 8시 20분에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10시 10분에 호놀루루 공항에 도착하고 현지 시각 오전 11시 5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5시 10분에 인천공항에 돌아오는 일정.
하와이 입국 시엔 코로나 백신 접종 영문증명서와 출발 이전 1일 이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격리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하와이는 관광, 쇼핑, 휴양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인기 여행지로 오는 4월 3일부터 주 3회 운항 재개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7월부터 매일 1회 증편 운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항공도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월 이후 중단됐던 하와이 노선 운항을 19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기아는 이번 달 출시 예정인 D-All New 기아 니로의 주요 사항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니로는 2016년 1세대 출시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모델이고 친환경 전용 스포츠 유틸리티 차입니다. 기아는 신형 니로의 특징을 3세대 플랫폼으로 넓어진 공간과 향상된 주행 안전성, 또 개선된 파워트레인 탑재로 국내 SUV 중 가장 높은 복합 연비의 달성, 환경 친화적 소재, 기술 적용, 또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편의 사양 등으로 꼽았습니다. 전장이 기존 모델보다 더 길어진 것을 비롯해 축간거리 등 차체와 실내 공간이 넓고 커졌습니다. 또 2세대 6단 DCT를 장착했고 향상된 공력 성능 등으로 국내 SUV 중 가장 높은 복합 연비 20.8km/L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신소재를 이용해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꿈의 소재로 잘 알려진 이 그래핀은 구리보다 2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은 열 전도율로 유명한 소재인데요. 오늘 IR+에선 이 그래핀을 빠르게 상용화시킬 수 있는 국내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핀은 탄소를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진 흑연에서 가장 얇게 한 겹을 떼어낸 소재입니다.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신축성이 좋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도 전기 전도성을 잃지 않습니다. 우수한 전자 이동성과 전기 전도성으로 전기, 전자, 반도체, 방위산업, 도로, 섬유 등 다양한 용품에 적용 가능하며 미래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2017년 설립된 네오엠프라는 성분이 다른 물질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독자적 원천 기술인 GMG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래핀을 다양한 산업군으로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이나 코팅제로 도전해 사업화시킨 사례는 있지만 고형화에서 성공한 사례는 네오엠프라가 거의 모든 소재에서 최초입니다. 또 네오엠프라는 페트와 나일론이 지닌 각각의 특장점을 살리고 탄성이 강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그래핀만의 강점도 살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오엠프라는 그래핀과 폴리에스터와 합성해 양산화에 성공했으며 나일론, 면 혼방 등에도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위한 시험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다른 소재보다 땀을 잘 흡수하고 UV 차단이 가능해 아웃도어뿐 아니라 이너웨어로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는 전기, 전자, 반도체 아니면 섬유, 기타 여러 제품군들의 그래핀을 접목을 시켜서 기능을 향상시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제품화시키는. 이외에도 그래핀은 우수한 항바이러스 감소 효과, 정전기 방지, 반영구적 사용 가능, 진드기 퇴치로 침대 시트, 마스크, 레깅스, 가발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오엠프라는 그래핀을 통해 음식의 보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음식 포장재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해군이 자라지 않도록 방어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더 오랜 시간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포장 제품들을 삼성케미컬과 손잡고 생산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근 네오엠프라는 여러 가지 그래핀과 PC를 복합 합성해 미용용 LED 마스크 내부에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네오엠프라는 수십여 종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초에만 10여 종 이상의 제품이 더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네오엠프라는 영국의 그래핀 기능화 전문 기업인 헤이델과 그래핀 복합 소재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그래핀 장단 섬유 원단, 그래핀 필름, 의료용 그래핀 소재, 그래핀 산업용 소재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핀으로 상용화된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훨씬 더 먼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래핀 회사입니다. 그쪽하고도 지금 MOU가 체결이 통해서 유럽 시장을 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좀 마련이 됐거든요.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이 대부분 굴지의 대기업이거나 다국적 기업 등 업종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들인 만큼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이태리, 일본, 중동 등지에서도 네오엠프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IPO로 해도 국내보다 해외가 더 빠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이 시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텍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파트너사로 국내가 될 것이냐 해외가 될 것이냐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쉽게 누가 접근해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내실을 탄탄히 갖추면서 외형을 성장시키는. 김 대표는 그래핀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사업을 구축해 나가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혁신적인 회사로 네오엠프라를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시장을 겨냥을 해서 움직여서 그래도 이 사업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겠다.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시공 중 외벽이 붕괴된 사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브랜드를 통해 국민의 신뢰로 성장했으나 최근 광주에서 두 건의 사고로 너무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아파트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참담한 말을 금할 길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 피해자 가족의 피해 보상은 물론 입주 예정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골조 등 구조 안전보장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이번 결단은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광주에서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사업 현장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지고 있고 아이파크 브랜드 퇴출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창사 이래 최고 위기를 맞은 만큼 총수의 결단 없이 이번 사태를 진화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작년 9월 세계 기상기구 WMO는 지난 1970년부터 2019년도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기후재난으로 인해 총 4,221조 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중에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하루 평균 약 4,5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보고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40년 전인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에 하루 평균 580억 원보다 무려 7배 이상이 많은 피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과거에 비해 현재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극심한 재난이 많이 발생했던 지난해 경제적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그러고 보면 진짜 세계적인 기후 재난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에 대한 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 12월 27일이었죠. 영국의 기독교 자선단체입니다. 크리스천 에이드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예. 여기서 2021년 기후 재난의 해 비용 계산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2021년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비용을 계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주었던 기후 재난은 미국을 강타했던 슈퍼 허리케인 아이다입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미국을 강타한 슈퍼 허리케인은 루이지애나주에서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가 끊겼고요. 또 이 아이다는 북상을 하면서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을 포함한 많은 북동부 주들에게서는 아주 극한 홍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총 95명의 사상자와 약 7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가 컸던 기후재난이 독일과 서유럽에 내렸던 극심한 폭우입니다.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독일의 아흐르강과 에르푸트강 주변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서유럽 일부 지역에 극심한 폭우가 내리면서 최소 240명이 사망을 하고 경제적 손실은 약 5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관의 연구는 기후변화가 독일이라든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홍수에 내린 극단적인 강수가 약 1.2배에서 9배 더 발생하게 만들었고요. 이번에 폭우는 인간이 초래하는 온난화 때문에 3에서 19% 이상 강수량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단일 기후재난에서 70조 원, 50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게 실로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인데 두 사례 모두가 단시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기후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이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극한 홍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세 번째로 경제적 피해가 컸던 것이 미국의 텍사스 겨울 폭풍으로 약 28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북쪽에서 내려온 강력한 한파 폭풍으로 인해서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겨울 폭풍 경보권에 해당이 됐고요. 특히 미국의 최남부 지역인 텍사스는 500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아주 큰 고통을 받았죠. 공식적으로 텍사스에서 21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보험에 가입한 경제적 피해는 28조 원 정도가 됐는데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총 경제적 영향은 237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큰 피해는 중국 허난성의 홍수인데요. 지난 7월 중국 허난성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302명이 사망을 했고 100만 명 이상이 이주를 해야만 했으며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는데요. 홍수로 인해서 지하철 시스템이 침수되면서 승객들이 객차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추정치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기회 피해액은 2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는 중국에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집중돼서 내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가 컸던 기후재난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대홍수입니다. 작년 11월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일부에서는 좁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는 대홍수가 발생했었는데요. 북동쪽의 한 도시 쿠버의 강수량은 역사상 가장 많이 내렸던 양의 3배나 더 많이 내리면서 전 주민이 대피했는데요. 최소 4명이 사망을 했고 경제적 피해는 9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예. 상위 5개 기후재난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이게 굵직굵직한 것들이어서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머지 5개 있잖아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이제 6번째 피해가 컸던 것은 프랑스의 한파입니다. 작년 3월 프랑스에 닥친 한파로 인해서 포도 농업이 아주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론 지역의 포도는 거의 80% 이상이 감산이 되었고 부르고뉴에서는 50% 이상의 포도 수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샤블리 품종 같은 경우는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한파로 인한 피해액은 약 6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7번째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사이클론 야스입니다. 작년 5월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사는 120만 명이 집을 떠났고요. 오디샤에서는 10,000개가 넘는 마을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추정 피해액은 4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8번째가 호주의 대홍수입니다. 작년 3월 호주 동부 해안지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약 1만 8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경제적 피해액은 약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9번째가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인파입니다. 작년 7월에 태풍 인파가 끌고 온 몬순비가 필리핀 칼라판시 인근 주택가에 심각한 홍수를 일으키면서 풍속이 최대 시속 176km에 달하는 강한 태풍이었는데요. 총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경제적 피해는 약 2조 4천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10번째가 인도와 스리랑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타우크르테입니다. 작년 5월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198명 이상이 숨졌고요.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약 1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 에이드에서는 이런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시급하게 줄이는 실질적인 행동에 좀 나서달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특히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인재라고 이제는 바라보고 있는 만큼 조금이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